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엄마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근데 전 꼭 그렇지는 않다고 종종 생각해요. 요즘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을 때리고 구박해서 일어나는 온갖 비극적인 소식들이 들려오죠. 사실은 당장 저만 해도 그렇게 구박받고 자란 사람 중 하나이고요. 덕분에 분명 피가 섞인 가족인데 어린 시절만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을 순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제 가슴에 맺힌 그간의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이젠 잊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길 구박되기로 태어났어요. 구박받는 이유가 제가 딸이고 여자라서니까 애초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엄마가 제가 딸이라 그래서 키우기 싫다며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전 믿지 않았어요. 그 어린 시절 그나마 제게 위로가 되어주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엄마였거든요. 그도 그럴 게 엄만 제 곁에 없으니까 전 늘 제가 원하고 꿈꾸는 엄마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상상 속의 엄마는 언제나 절 사랑하고 아껴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늘 엄마를 상상하며 대화를 했던 게 딴에는 다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는 절 좋아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눈에 띄면 안 좋은 소리만 듣기 일쑤였으니까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가까운 존재가 가족인데 가족들 중 누구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절 혼내고 악담을 퍼부을 땐 적이 저 땅속으로 꺼지고 싶을 정도였죠. 저 기집애가 잔망스럽게 하루 종일 그러고 놀고 자빠져 있지 말고 청소나 하고 설거지라도 하든가. 너도 참 밥 먹고 할 지도 없다. 어? 네 밥값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한 장이 나오나. 지애미 닮아 눈치라고는 없어. 이래서 가스난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아휴, 내 팔자야. 거기서 못하고 썼어. 당장 이리 와서 일 안 거들고. 할머니 할아버진 엄마가 쓸모없는 절 여기 버리고 갔다며 늘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이제가 5, 6살이 되었을 뿐인 제게 걸레와 수세미를 쥐어주며 청소와 설거지를 시키셨고요. 덕분에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은 아주 인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좋았겠지만 아버지께선 늘 사업이 바빠 밤 늦게나 얼굴을 조금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아버지조차 그저 제게 악담만 퍼붓지 않았을 뿐 무관심하고 대면대면한 건 마찬가지였지만은요. 아무튼 그래도 가족이라고 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어떻게든 이쁨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알아서 집안일을 이것저것 거들고 심부름을 하곤 했었죠. 근데 6, 7이 되니까 기집애가 이런 걸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부려먹기 시작하시더군요. 희수가, 너 거기서 뭐하니? 너 왜 여기서 그런 무거운 걸 들고 낑낑거리고 서 있어?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 누가 너 보고 그거 씻어오라고 시킨 거야? 아이고, 이 집도 참 독하다 독해. 희숙이 너 진짜 이 집 손녀 맞니? 주원 자식도 이렇게나 안 키울 텐데. 이제 6살 먹은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엄동설 안에 이런 일을 시킨다니. 이리 줘봐. 아줌마가 해줄게. 오죽하면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너 진짜 이 집 손녀 맞느냐고. 주원 자식도 그렇게는 안 키울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이 핑 돌아서 하루 종일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 사촌들 온다고 하면 온갖 과자에 사탕, 빵 등을 잔뜩 사두시고 그렇게 반기는 분들인데 저한테만 늘 야박하셨죠. 사촌들 먹으라고 사둔 과자도 늘 저만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한 번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못 참고 몰래 하나 꺼내 먹었다가 뺨에 불이 나도록 맞은 적도 있었어요.
똑같이 식사를 해도 제 밥그릇에만 먹다 남은 찬밥이 담겨져 있는 건 일상이었고요. 행여나 고기며 생선에 젓가락이라도 향하면 상 아래에서 허벅지를 꼬집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계집애가 식탐만 많다고 먹는 거 밝힌다며 혼나는 건 덤이고요. 이거 먹어 이거. 어디 기집애가 버릇없이 밥상머리에서 팔을 쭉 뻗어선 하여튼 쌀만 축내는 게 맛있고 좋은 건 알아가지고 밝히지. 이런 것도 아주 지혜밀 쏙 빼닮았어. 네 입만 입이야? 누가 보면 아주 굶기는 줄 알겠네. 욕심만 많아선 지 생각밖에 안 해.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아버진 제가 그런 구박을 받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늘 못 본 척 하셨어요. 뺨을 맞았던 날도 볼이 시뻘겋게 퉁퉁 부어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못 보셔서 그러셨을 거다. 바쁘시니까 미처 못 보신 거다 하며 다가갔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습게도 전 그 집에서 그런 아버지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도 아버진 절 때리시거나 악담을 퍼붓진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도 결국 변했는데 그때 제가 19이었어요. 당시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그 뒤론 집에서 술만 드셨죠. 당시 그런 상황을 잘 몰랐던 전 처음 며칠은 아버지께서 안 나가시니 내심 좋아했었고요. 이 기회에 아버지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놀러도 가야지. 그래서 아버지랑 더 가까워지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날 조금은 좋아해 주실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볼 수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술을 먹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자는 모습뿐이었지만은요. 할머니 할아버진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게 다 제가 재수없는 년이라 그런 거라며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제가 재수가 없어서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저만 없었으면 더 잘 될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기집애가 무슨 학교는 학교냐며 공장에 들어가든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보탬이 되든가 하라며 늘 소리를 지르셨어요. 20살이 되면 절 공장에 보내든 시집을 보내든 집에서 치워버리겠다고 그렇게 단단히 벼르셨죠. 이 재수온 붙은 년, 니년 때문에 지혜미도 재수가 없더니만 네가 기어코 네 애비를 잡아먹는구나. 내 인연, 나가 이 집에서 썩 꺼져라 이 귀신 같은 년. 내 친장 니년 애미부터 재수가 없는 줄 알아봤건만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결국 생떼 같은 내 새끼만 죽어났구나. 저저 벼락 맞으련. 하지만 결국 그것도 사업의 실패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전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나지 않아 울지 못하는 절 보며 할머니 할아버지께선 분노하셨고요. 전연이 화근이라며 애비 잡아먹은 년이라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머리채를 휘어잡히고 밟히고 그러다 또 절 붙들고 우시고 끝내는 제 짐을 모조리 집 밖으로 던지며 절 쫓아내셨죠. 그때가 이제 졸업을 앞둔 19 겨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내쫓겼습니다. 쫓겨나고 처음엔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도 잘 버텼는데 내가 못 견디고 못할 일이 무언가 싶었죠. 다행히 졸업도 얼마 남지 않은 때였고 제 사정을 아는 선생님께서 얻어주신 하숙집에 들어가 졸업도 무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살 길을 찾아서 곧장 숙소가 제공되는 공장으로 취업을 했고요. 네가 숙희지? 김 선생님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에휴,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 일이 좀 힘들긴 해도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월급도 따박따박 줄 거고 그거 아껴서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면 너 먹고 살기 나쁘지 않을 거고 처음에 일 잘 배울 수 있는 쪽에 배치해 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 알았지? 공장장 아저씨도 반장 아저씨도 제 사연을 듣고 안쓰럽다며 무척 잘 챙겨주셨어요. 아직 일이 서투니까 일을 좀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처음엔 좀 편한 곳으로 넣어주기도 하셨고요. 그게 거기서 오래 일한 아주머니들께 미움을 사는 이유가 될 줄 알았다면 사양했을 텐데 그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덕분에 그 공장에서 일하는 2년 내내 전 아주머니들의 텃세와 괴롭힘에 시달리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월급 받는 처지에 누군 편한 데서 일하고 누군 힘든 일 쎄 빠지게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어린 게 유세다 유세. 반장님도 공장장님도 참말로 그러는 거 아니지. 막말로 여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아니면 뭐 사실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일을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똑같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뒷말들은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아주머니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걸 안 공장장 아저씨와 반장 아저씨가 화를 내도 멈추질 않았죠.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숨이 다 막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그런 건 이제 다 단련되었다 생각했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그만둔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라 그렇게 겨우겨우 2년을 버텼어요. 공장을 그만두고는 곧장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식당 주방 일을 바로 구했고요. 너무 어린데 주방 일 할 수 있겠어요? 우린 너무 바빠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가며 쓸 사람은 필요 없는데. 저 요리 잘해요. 많이 해봤고 자신도 있어요.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 짓고 음식하는 건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었어요. 고깃집이었는데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긴 해도 딴 생각 안 하고 일할 수 있으니 그래도 할 만했죠. 하지만 전 그곳을 한 달도 채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고깃집은 식당 사모님과 사장님 두 분이 운영하셨는데 식당 사장님이 밤늦게 제가 자는 방에 들어온 게 원인이 되었죠. 희숙 씨, 내가 미안해. 아휴, 그것 때문에 열쇠까지 바꿨는데 또 어떻게 기어 들어갔는지 원. 이 인간이 술만 마시면 꼭 한 번씩 그러더라고. 개벌은 나 못 준다고. 희숙 씨 원하면 그냥 신고해. 난 어차피 이혼할 거고 상관없어. 이 식당도 어차피 내 거라서 희숙 씨 괜찮으면 일도 계속해도 되고. 그만두고 싶으면 월급이랑 내가 전부 챙겨줄게. 다행히 전 바로 도망쳐서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았지만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식당 사모님이 미안하다며 월급과 방 얻을 돈을 조금 줘서 곧장 짐을 뺐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식당 사장님은 신고해서 나중에 합의금도 조금 받고 사과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차라리 공장이 더 마음이 편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거기선 이런 걱정은 안 했었는데 몸은 힘들어도 여자 기숙사라 마음 편하게 잠은 잤는데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전 공장에서 나온 지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공장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오래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공장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 공장은 전처럼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괴롭히지도 않아서 마음이 무척 편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지내며 오래 일했고 거기서 한 남자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제가 27으로 그 공장에 들어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남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참 다정다감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희숙 씨라고 했죠? 저는 민주환입니다. 제가 후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저는 그 남자와 공장 사람들이랑 술 마시다가 우연히 친해졌는데 이야기가 참 잘 통했어요. 나중엔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됐는데 제 가정사를 듣고 자기 일처럼 우는 주한 씨를 보며 마음이 생겼죠. 주한 씨는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제 일이라면 마치 진짜 오빠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희수가, 너 오늘 식사도 걸렀다며. 빈속으로 일하면 못 써. 여기 우유라도 하나 마시고 일해. 너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많이 다쳤어? 아이고, 발목이 퉁퉁 부었네. 여기 파스랑 약 사왔으니까 붙여.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솔직히 저 살면서 그런 호의는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인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 하면서 점점 더 의지하고 마음을 주게 됐죠. 그러다 주한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걸 알게 되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인물이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말 순박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었죠. 성품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 자체가 빛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알게 되고 1년 만에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저희 둘 다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 혼주석이 텅 비어 있었지만 공장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죠. 결혼 후 저희는 그냥 주한 씨가 살던 방에 제 살림만 합쳐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동네에서도 공장에서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로 아주 유명했죠. 아유, 우리 희숙이랑 주한이랑 얼굴이 활짝 피었네, 피었어. 이제 예쁜 아기 낳고 잘 살기만 하면 되겠다. 안 그래? 걱정이 있다면 애가 잘 들어서지 않는 것 정도로 저는 남편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둘 다 나이가 있어 초조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며 서로 다독이고 북돋아주며 그렇게 지냈죠. 저희 둘 다 언젠간 아이도 생기고 그렇게 평생 백년해로 하며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기 전까진 정말 한 채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당신 다리가 왜 이렇게 붓지? 살찐 것도 아닌데 배만 볼록 나오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건강검진은 무슨 이렇게 건강한데 아직 내 나이는 괜찮아. 나 원래 잘 붓기도 하고 살도 맨날 이렇게 배만 찌거든. 처음 이상하다 생각했던 건 남편의 다리가 붓고 배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서였어요. 사람이 짠 음식을 먹고 얼굴이 붓거나 손이 좀 부을 수 있는 건 아는데 남편은 그 정도가 좀 지나쳤죠. 저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남편은 본래 그렇다며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우연찮게 TV에서 간 경화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고 그게 남편의 증상과 너무 겹친다는 걸 확인해 억지로 건강검진을 받게 했고요. 환자분 간 경화입니다. 그것도 말긴데 그간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남편에게 간경화 말기 진단을 내렸어요. 지금 단계에서 출혈이라도 생기면 생존율이 1% 미만이라며 왜 이제야 왔느냐고 그러더군요. 이식할 수 있다면 이식하는 게 좋다 해서 저도 곧장 검사를 받았었는데 남편과는 맞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달리 가족이 없는데 그럼 이제는 기약도 없이 그저 공여자가 나타나고 차례가 돌아오기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당신이 처음 이야기했을 때 검사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며 후회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언제든 최상의 상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식단을 조절하고 제 하루를 남편에게 최우선으로 맞춰 보낼 만큼 아주 정성을 다했죠. 그러던 중 저희 부부에게 임신이라는 기적이 겨우 찾아왔는데 남편이 문득 그러더군요. 차라리 그냥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모른다고요. 미안해 여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 당신도 생각해봐. 어? 내가 만약 당장 내일이라도 잘못되면 당신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여보, 지금도 나 때문에 힘든데 나 가고 나서도 당신 힘들까봐 난 그게 더 걱정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아이 포기하자.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마당에 당신 발목 잡고 싶지 않아.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그렇게까지 희생하라고 나 못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약한 소리를 해. 당신 살 수 있어. 내가 꼭 살릴 거야. 말기라도 식이 조절 잘하고 잘 관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 왜 그러는 거야?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그런 말 할 기운으로 나을 생각해서 우리 아기랑 나랑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란 말이야.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 남편은 제가 눈물로 호소하자 결국 알겠다며 애써 웃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 힘이 없던지 가슴 한켠이 서늘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남편의 상태를 살피는 날이 계속되었죠. 몸에 좋다는 건 발품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구해와서 먹였고 온갖 민간요법에도 의지했습니다. 남편 역시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든 다시 건강해지려 발버둥을 쳤고요. 하지만 달이 차며 재배가 불러올수록 남편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갔어요. 얼굴이 노랗게 뜨고 배는 복수가 차서 볼록해져 보기가 난스러울 정도였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슬픔을 꾹꾹 삼켜야만 했습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곁을 지켜야 한다. 오직 그 생각만으로 그렇게 버텼어요. 하지만 그 노력도 소용없이 제 출산 예정일을 고작 2주일 남긴 아주 추운 겨울, 남편은 결국 눈을 감고야 말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남편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이렇게 따뜻한데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입을 열어 말을 걸 것만 같은데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여보. 조금만 더 기다리지. 곧 우리 아이도 태어나는데 당신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어? 당신 약속 지키는 사람이잖아. 안 돼, 안 돼, 가지 마. 놔두고 이렇게 가지 마. 나 어떻게 살라고 이래.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슬픔으로 넋을 놓은 저를 위해 공장 동료들이 달려와 도와줬고 그렇게 겨우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정말이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운구를 맡길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는데 모두가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정말 의지가 됐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인사하는데 다들 남편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또 남편의 빈자리가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 장례 치르면서 너무 많이 울어 저는 몇 번을 탈진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갑작스런 진통으로 다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모두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했죠. 희숙 씨, 정말 우리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주환이 생각해서 이제 그만 울고, 어? 이제 아기도 있으니까 힘내요. 이건 우리끼리 그냥 좀 모은 건데 넣어둬요. 얼마 안 돼. 부담 갖지 말고. 혼자 몸도 아니잖아요.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그렇게 해산을 하고 아이를 품에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3.3kg으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 작은 아이의 무게가 무겁기도 참 가볍기도 하더군요. 이제 남편은 없지만 이제 내가 지켜줘야 할 아이가 있다는 그 책임감이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조망만한 주먹으로 제 손가락을 잡는데 그게 꼭 아기가 저에게 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없지만 대신 곁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자신을 위해서 곁에 있어달라고.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엄마야, 엄마. 저는 아이에게 저와 남편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주희라는 이름을 붙이고 열심히 살겠다고 아이와 남편에게 약속했어요. 이제 막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제가 너무 슬퍼하면 남편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수백 번을 되뇌이며 저를 다잡았죠. 공장 동료들과 남편의 친구들이 그런 저를 응원하며 지지해 주었고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약속하면서 그렇게 제 몸과 마음을 추스렸죠. 주희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가 열심히 할게. 주희 곁에 꼭 있으면서 지켜줄게. 아빠 대신 엄마가 다 해줄게. 그렇게 저는 주희가 1살이 될 때까지 육아에 전념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시간에 한 번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제품에서 떨어질라 치면 울어대는 주희를 온 정성을 다해 키웠죠. 처음 100일은 주희가 어찌나 자주 깨고 우는지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희가 잠들 때 겨우 쪽잠을 자는 매일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눈을 뜨고 옹알이를 하고 어쩌다 방긋방긋 웃을 때면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렇게 1년을 먹고 자며 아이만 키우니 통장 속 잔고가 상당히 줄더군요. 분유값이며 기저귀며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나 컸습니다. 어떻게든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려고 나눔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장 동료들이 가져다 준 장난감이며 옷을 활용도 해봤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결국 전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잔고만 까먹고 있다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게 분명했거든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몇 시간 정도만 저희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돌 지나서 한 번 자면 오래 자요. 제가 깨기 전에 올 텐데 혹시나 깨어날까 봐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애 맡아줄 사람이 없어 세대? 애 아빠는 친정이나 시댁에서도 못 맡아준대?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여기 많지는 않지만 이거 받으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을 구하려고 해봤는데 영 모르는 사람들이라 쉽지가 않아서요. 옆집이시고 그래도 오며 가며 그동안 잘 지낸 이웃 간의 정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 걸 다 걱정 말고 다녀와, 어? 내가 세댁을 몇 년을 봤는데 주인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어여 다녀와. 저는 이웃집에 얼마간의 돈을 들여 급하게 아이를 봐줄 곳을 구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시간이 맞지 않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더군요. 주희를 키우려면 풀타임은 못하는데 파트타임보단 하루 9시간, 10시간 일해주길 원하거나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에 나와주길 원했죠. 희수가 너 일 구한다며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가 전에 일했던 공장인데 거기 공장 사장님 사모님 두 분 다 좋은 분이셔. 내가 사정 말씀드렸더니 파트타임도 괜찮다고 면접 한번 보러 오라셔. 한번 가볼래? 결국 그렇게 일을 못 구하다 공장 친구 중 하나가 아는 공장에 부탁해 파트타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면접은 봐야 해서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주위를 돌봐주시던 분이 하필 그날 그러시더군요. 그날은 약속이 있어 못 봐준다고 말이죠. 미안해서 어쩌지? 나도 오늘은 꼭 나가봐야 해서 미안해. 어? 사정은 아는데 오늘은 나도 진짜로 안 돼.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려 해도 면접 시간이 촉박하고 하는 수 없이 주의를 얻고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겨우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고 얼마 뒤 그 공장 대표라는 부부가 사무실로 들어왔고요. 제가 애를 얻고 있는 걸 보고 놀랐는지 여자 대표님이 절 보고 멈칫하시더니 이력서를 확인하고 또 제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하시더군요.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절 불러 세우시더니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저, 저기 미안해요. 내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건 아는데 내가 꼭 확인할 게 있어서 혹시 어머님 성함이 뭐예요? 말해줄 수 있어요? 네? 박, 정자, 선자 쓰세요. 솔직히 부모님 성함은 왜 묻나 싶어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전 이 일자리가 너무 간절했고 그래서 이유를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대답했죠. 근데 제가 어머니 성함을 말하자 여자 대표님이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니 엉엉 울면서 절 끌어안으시더군요. 그리곤 제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숙이, 네가 희숙이구나. 네가 희숙이었어. 희숙아, 엄마야, 엄마. 내가 네 엄마야. 내가 그간 널 얼마나 찾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네? 대표님이 제 어머니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아니 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긴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절 미워했는지,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떠나셨는지, 전 그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사실 어머니 아버지께선 연애 결혼을 하셨는데 두 분의 결혼을 할머니 할아버지께선 처음부터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천석군 만석군으로 불리는 지역 유지셨고 어머니께선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것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직 젊으셨던 두 분은 집안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했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시작하셨대요. 아버지께서 아들만 낳아주면 부모님도 괜찮으실 거라 말해서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갖기 위해 그야말로 부단히 노력하셨고요. 워낙에 손이 귀한 집이었어. 다복하지 못해서 더더욱 아들의 목을 매는 그런 집이었지. 그래서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다 해결될 거라는 그 말을 난 철석같이 믿었어. 그땐 아직 네 아빠를 믿고 있었고 너무 사랑하고 있었거든. 내가 바보였지, 바보였어. 그 말만 믿어서는 안 됐는데 덕분에 시집살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하루 종일 밭을 메고 모를 심고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시켰어. 어느 날은 온 집안의 그릇을 죄다 꺼내서 씻고 닦으라 하고 어느 날은 그간 챙기지도 않던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하루 종일 혼자 음식을 만들게 하고 하지만 할머니께선 어머니를 그야말로 끔찍하게 싫어하셨고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논일, 밭일, 집안일, 온갖 잡일을 다 시켰고 어머니께서 임신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덕분에 어머니께선 그 고된 시집살이에 아이를 3번이나 유산하셨는데 그때마다 잘못은 모두 어머니 탓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조심성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매번 아버지 어머니 이간질을 하셨다고요. 이번이 대체 몇 번째인지 알아? 몇 번째인지 아느냐고. 아니, 내가 뭐 어려움 부탁했어? 아들 하나 낳아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당신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랑 언성 높이는 거 나도 지겨워. 제발 임신 중에 좀 조심하면 안 되냐고. 나도 조심하고 싶어. 하지만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꾸만 일을 시키시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임신 중이라고 말씀드려도 그럼 내가 일하러 갈 때까지 다른 일하는 이모님들 고생시키며 난리가 나는데 나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당신 변했어. 이제 내 말 믿지도 않지? 당신이 저문만 나서면 어머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는지 당신은 하나도 몰라. 지겹다 지겨워. 내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이놈의 집구석 안 들어오고 말지. 이제 정말 질린다 질려. 결국 처음엔 어머니를 믿던 아버지께서도 그게 자꾸 반복되니 언성을 높이게 됐고 그렇게 두 사람이 싸우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렇게 싸우는 날이 늘어나니 나중엔 지겹다며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갔고요. 아마 그때쯤 바람이 난 것 같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끔 집에 돌아올 때면 여자 분냄새며 화장품이 셔츠에 묻어있는데 모를 수가 없었다고요. 기집이 돼서 지 서방 마음 하나 못 잡고 너 이번에도 아들 못 나오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애초에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어떤 혼철 걷어찬 줄이나 알아? 아주 호강에 겨웠지. 호강에 겨웠어. 여자가 돼가지고선 애도 하나 못 낳아선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애 가졌을 때마다 논일이며 반일 시키신 거 다 어머님이셨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제 아이가 죽은 건 그건 기억도 안 나세요? 저도 어머님이 싫어요. 이제 생각만 해도 무섭고 지긋지긋하다고요. 아버지께서 바람이 난 걸 눈치챈 할머니께선 이때를 노리고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을 나가라고, 그러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면서요. 어머니께서도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차라리 그냥 먼저 나가버릴까 했지만 이미 뱃속에 제가 있었다고 해요. 혼자 몸이라면 어떻게든 먹고 살 텐데 제가 있으니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그 시집살이를 또 버티셨다고 합니다. 그 고생을 하며 그렇게 버티며
널 낳았어. 3번이나 유산한 끝에 낳은 자식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지. 하지만 네가 딸이란 걸 확인하고 그 사람들은 날 집에서 쫓아내더구나. 이미 유산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란 것도 한몫했지. 애 낳은 지 1달도 채 안 됐는데 어느 날 일어나니 내 짐이 다 싸져 있었어. 내가 처음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가방에 내 옷까지만 딸랑 챙겨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지. 그 추운 겨울에 딸은 필요 없으니 너랑 나 둘 다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께선 딸은 필요 없다며 갓난쟁이까지 데려가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매달리셨다고 해요. 추운 겨울 돈도 한 푼 없는데 아직 너무 어린 제가 얼어 죽을까 제발 아이만이라도 부탁한다고 사정사정 하셨다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께선 다달이 양육비를 보내라며 그러지 않으면 저를 고아원에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답니다. 어머니께선 그 말에 어떻게든 일에 양육비를 다달이 보내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뒤 식무살이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공장에도 들어가고 안 해본 일 없이 매일같이 일하며 월급의 대부분을 양육비로 보내셨대요. 데리러 갈까도 생각했지만 일을 해야 하니 돌봐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더 크면 데리러 갈 생각이셨답니다. 그래도 설마 손녀인데 그 집안 핏줄인데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사랑은 못 받더라도 춥거나 배골고 있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요. 근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찾아가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돌려보냈다고 해요. 너무 이상해서 그냥 일단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글쎄 할머니께서 그러셨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씨를 데려가느냐고. 언젠 딸은 필요 없다며 데려가라 그리 난리를 치더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이지 몇 번이고 갔어. 먼 발치에서 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하다못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그때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쫓아와서 날 몰아내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 너 사는 집 지붕이라도 보고 싶어서 밤에 몰래 와서 하염없이 꽉 닫힌 문만 보고 간 날도 허다했어. 네 아버지 집안이 그 동네 유지라 그 동네가 죄다 한통속이었어. 그러니 내가 동네에만 들어서면 사람들이 달려가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 일러 바친 거지. 이렇게 오랜 세월 널 못 만날 줄 알았다면 그럴 줄 알았다면 널 맡기지 않았을 거야.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으러 갔는데 매번 문을 열어주긴커녕 쫓아내고 경찰을 불렀대요. 그러더니 제가 19이 되던 애 가출을 했다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게 뭐냐며 그 한마디만 들었다고요. 너무 화나고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절 찾으려고 악착같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러다 지금의 공장 사장님과 연을 맺게 돼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셨고요. 너 찾는 걸 많이 도와주셨어. 사람 찾아주는 곳에 연락까지 해서 그렇게 최근엔 기어코 네 소식도 알아다 주셨지.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서 네가 1년 전에 죽었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널 여기서 본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딸.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냥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그날 널 두고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왜 그동안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박하던 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죽은 것은 남편이며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손을 꼭 잡았어요. 늘 상상으로만 대화하던 엄마가 이렇게 눈앞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엄마, 나 엄마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알아요? 나 어릴 때 힘들 때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하면서 늘 의지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엄마. 나 엄마가 내 상상 그대로의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나 진짜로 기뻐.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죽으나 사나 내가 널 데리고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못나서 널 그 모진 세월을 견디게 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엄마가 앞으로 그가 못했던 거 죄값 다 치르면서 너 위해서 살게. 희수가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찌나 울었는지 눈가가 짓무르고 토끼처럼 눈이 새빨개져선 어른이 되고는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울어봤죠. 나중에 겨우 진정되고 어색하게 새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우리 주희도 엄마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주희가 낯을 참 많이 가르는데 신기하게 엄마 품은 좋아하고 편안해 하더라고요. 엄마 역시 그런 주희가 제 어릴 때를 쏙 빼닮았다며 너무 좋아하셨고요. 아유, 주희가 정말 널 쏙 빼닮았구나. 이 눈이며 코하며 너 아기 때랑 똑 닮았어. 성격 순한 것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니? 엄마가 희숙이 너 낳았을 때 네가 딱 이랬어. 엄마 품은 신기하게 알아보고 울음을 뚝 그쳤지. 그게 어찌나 이쁘고 신기하던지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았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엄마 너 커가는 모습 못 본 게 지금도 너무 한이 된다. 다 내 잘못이지만 에휴,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 희수가 혼자 애 키우긴 힘들지 않어? 어? 지금 사는 집은 어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아, 왜 이렇게 뺨이 쏙 들어가 있어? 어?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괜찮다, 잘 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힘들었던 이야긴 그냥 조금 힘들었던 걸로, 즐겁고 행복했던 이야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걸로 바꿔서 그렇게 말이죠.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일러바치고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엄마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고 자책할지. 엄마가 아주 많이 보고 싶었지만 나 엄마 말대로 그래도 배고프거나 춥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그래서 많이 행복하고 많이 웃으면서 살았어요. 남편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엄마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슬프고 아쉬워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미안해. 내가 엄마를 먼저 찾아봤어야 했는데 그럼 엄마도 좀 덜 힘들었을 텐데. 네가 왜 엄마한테 미안해? 어?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희숙이한테 미안해. 엄마 말 안 해도 다 알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야. 나 정말 괜찮았다니까요. 진짜야. 엄마,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요. 그도 그럴 게 만약 제가 겪은 일을 주희가 겪는다고 생각하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악다구니에 쓰고 싶을 것 같았죠. 더는 그 긴 세월 저를 찾아 헤맨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랑과 새 출발한 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엄마와 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새아버지께서 옆으로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더군요. 가족끼리 헤어져서 살아서야 되겠느냐고. 그 긴 시간 돌아왔으니 후회할 일 남기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가족 간에 헤어져서 살아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긴 시간 떨어져서 서로 그렇게 찾고 그리워했는데 집에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 그래야 사는 맛이 나지. 난 두 사람만 괜찮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가족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뭐 괜찮다면 아빠라고 불러주면 더 좋고. 그래 희수가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엄마 마음 이해해주고 지금까지 몇 년이나 너 찾는 걸 도와주셨어. 아저씨도 다 이해해주시지 않니? 엄마랑 지금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될까? 어? 엄만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우리 희숙이랑 주위 보면서 살고 싶어. 두 분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그날 내내 제게 두 분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조르셨어요.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가족이니까 기쁨도 슬픔도 나누며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두 분의 고집을 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 역시 지금까지 떨어져 지낸 만큼 엄마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그날로 당장 살던 집을 빼고 두 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으로 가 같이 짐을 정리하고 차에 타서 엄마와 새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보물처럼 아껴주시는 두 분의 모습이 서로 닮아 보여 저까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왜 엄마가 새아버지와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게 두 분의 집으로 들어간 전 공장 일을 배우며 두 분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 모두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못해준 것들, 그것보다 더 잘해주고 싶다며 두 분이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옷이며 이부자리 물론 주위 장난감에 꽃가옷에 매일같이 사들고 들어오시는데 아주 정신이 없을 지경이랍니다. 특히 최근엔 두 분이 주위 옹알이며 재롱에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하시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행복하네요. 남편이 죽고 혼자 주위를 키우며 옷이며 장난감 대부분을 얻어다 썼는데 이젠 저걸 언제 다 입히고 가지고 놀게 하나 하는 행복한 걱정을 하는 매일입니다. 아니, 엄마, 어제도 옷을 그렇게 사왔는데 또 뭘 그렇게 사오셨어요. 이제 그만 사오셔도 돼요. 이맘때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데 이러다 매일 갈아입혀도 다 못 갈아입히겠어요. 새 옷인데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이래요. 아유, 옷이 안 맞으면 새로 또 맞는 걸로 사오면 되지. 그쵸, 우리 공주님? 그나저나 희수가 이것 좀 봐. 너무 귀엽지 않니? 아휴, 누구 딸인데 이렇게 예쁠꼬, 응? 예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만 사와요. 이러다 멀쩡한 옷 다 버리겠어요. 사람들이 욕해. 하지만 너 어릴 때랑 쏙 빼닮은 걸. 너한테 못 해준 거 주희한테라도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더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엄마 아빠랑 손잡고 놀이공원을 가본 기억도, 같이 소풍을 가본 기억도 없던 제가 이젠 두 분과 함께 주말마다 방방곡곡 풍광 좋은 곳 찾아다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 뒤늦게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느껴볼 수 있어 참 행복하네요. 어린 시절 들어야 했던 그 모진 말들과 상처들, 이제 여기 이렇게 털어놨고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야 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지금,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 가족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드네요. 가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말도 있다죠. 부부 역시 생판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가족이 되는 거니까 어쩌면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치 저와 주한 씨, 그리고 엄마와 새아버지처럼요. 제 이 기나긴 하소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